호랑이는 언제부터 조선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을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산은 삶을 지켜주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는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산 속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무엇이었을까요? 곰도 아닙니다. 늑대도 아닙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읽다 보면 생각보다 호랑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람이 잡혀갔다. 시신이 발견됐다. 길이 끊겼다. 마을이 겁에 질렸다. 이런 보고가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는 지금 호랑이를 동물원에서 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그 호랑이가 산속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가까이 내려왔고 때로는 논밭 근처까지 출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렇게 많던 호랑이는 대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조선 사회가 변하면서 숲이 변했고 사람이 늘어나면서 산이 달라졌고 결국 호랑이는 버티기 어려운 환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가 그 흐름에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조선 초, 호랑이는 특별한 동물이 아니었다. 조선 초의 기록을 보면 호랑이는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야생 호랑이라고 하면 엄청난 사건처럼 느끼지만 그때는 또 호랑이냐 싶은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출몰했고 피해도 잦았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보면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물어갔다. 아이를 잡아먹었다. 길을 지나던 사람을 해쳤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호랑이는 조선의 산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었고 사람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조선의 산은 지금처럼 깔끔하게 관리된 숲이 아닙니다. 산길은 좁고 울창하고 마을과 산의 경계도 지금처럼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산짐승이 마을로 내려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는 호랑이도 먹이를 찾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내려오면 사람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호랑이는 단순히 사람을 공격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한번 인간을 먹잇감으로 인식하면 그 지역을 계속 배회하며 사람을 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산에 있는 맹수가 아니라 언제든 마을로 내려올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호환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호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히 호랑이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호랑이 때문에 사람이 죽고 마을이 공포에 빠지고 생계가 끊기고 사람들이 길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 이 정도가 돼야 호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호환은 단순히 민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죽는다는 건 국가 입장에서도 심각한 일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들고 군역을 담당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조선은 백성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백성이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느끼면 그건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호랑이를 단순히 자연의 일부로 두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잡아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조선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 조선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조직을 움직입니다. 기록에 등장하는 착호군, 착호갑사 같은 존재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호랑이를 잡는 것이 임무인 인력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잡으면 상을 내립니다. 포상을 주고 공을 인정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위험한 일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잡으면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잡다가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포상을 내걸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마을 단위로 포획대가 꾸려지고 군사들이 동원되고 사냥꾼들이 모입니다. 즉, 조선은 호랑이를 잡는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가동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방향은 정해집니다. 조선은 호랑이를 보호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선은 호랑이를 위험 요소로 봤고 줄여야 할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왜 그렇게까지 호랑이를 두려워했을까?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호랑이가 그렇게 무서웠다면 사람들이 산에 아예 못 들어갔을 텐데 그럼 생활은 어떻게 했을까? 바로 이게 조선 사회의 현실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산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나무를 베어 땔감을 마련해야 했고 약초를 캐야 했고 짐승을 잡아먹을 거리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즉, 산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들어가면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산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지 않는 문화가 생깁니다. 여럿이 모여서 움직이고 무기를 챙기고 밤에는 산길을 피합니다. 이건 그냥 생활 방식이 아니라 호랑이와 함께 살아야 했던 시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조선 중기, 전쟁이 숲을 바꿔버렸다.
조선에서 호랑이가 줄어드는 흐름은 조선 중기부터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조선 사회를 송두리째 흔든 전쟁이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나라가 복구를 해야 합니다.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야 하고, 불탄 집을 다시 지어야 하고, 군사시설도 다시 만들고, 배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뭘 쓰죠? 나무입니다. 조선은 전쟁 이후 대규모로 목재를 필요로 했고, 산림은 점점 훼손됩니다. 그리고 산림이 훼손되면 호랑이의 서식지도 줄어듭니다. 호랑이는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있으면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넓은 영역이 필요합니다. 먹이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숲이 줄어들면 먹이도 줄어듭니다. 노루, 멧돼지 같은 동물도 줄어들고 호랑이는 먹을 것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호랑이가 굶주립니다. 둘째, 호랑이가 사람 근처로 더 내려옵니다. 즉, 조선 중기 이후에는 호랑이가 줄어드는 동시에 호화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숲이 줄어들수록 호랑이와 인간은 더 가까이 부딪히게 되니까요. 조선 후기, 인구 증가가 결정적인 변화를 만든다.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인구가 증가하고 마을이 커집니다. 이 시기부터는 단순히 산에서 나무를 베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산을 깎아서 농지로 바꾸는 일이 늘어납니다. 논밭이 늘어나고 마을이 산기슭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호랑이의 생활권은 더 잘게 쪼개집니다. 호랑이는 넓은 산맥을 따라 이동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산줄기 중간중간이 농지와 마을로 끊기면 이동이 어려워지고 개체군이 고립됩니다. 고립된 개체군은 시간이 지나면 번식이 줄어들고 유전적으로도 불리해지고 결국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이 많아졌다 수준이 아니라 생태계 구조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조선 후기부터는 호랑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전만큼 흔하지는 않은 동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를 잡는 문화가 영웅담이 되기 시작한다. 조선시대에는 호랑이를 잡는 일이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명예가 됩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는 존재였고 그걸 잡는 사람은 마을을 지킨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는 지역의 자랑이 되고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문헌에도 기록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호랑이를 잡는 일이 명예가 되면 호랑이를 잡는 행위가 점점 더 확산됩니다. 이건 국가의 포상제도와 맞물리면서 호랑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냥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즉, 조선 후기에는 서식지 축소 사냥 증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호랑이가 살아남기 힘든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19세기 조선, 호랑이는 더 깊은 산으로 밀려난다. 19세기에 들어가면 조선 사회는 흔들립니다. 세도 정치가 이어지고 지방의 수탈이 심해지고 밀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산림 훼손은 더 심해집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산을 더 많이 이용해야 했고 땔감은 더 많이 필요했고 나무를 베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산이 황폐해졌다는 기록도 나타납니다. 호랑이는 이런 환경에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먹이가 줄고 숲이 줄고 사람과 충돌이 늘고 그 충돌은 곧 사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9세기 조선은 호랑이가 점점 희귀해지는 시기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전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존재는 아니게 됩니다. 결정적인 전환점, 일제강점기.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의 호랑이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스스로 호랑이를 완전히 없앨 정도로 전국적인 박멸을 실행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제는 조선을 지배하면서 산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목재는 돈이 됩니다. 산림 자원은 식민지 경영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호랑이가 많으면 사람을 투입하기 어렵습니다. 벌목도 어렵고 개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호랑이를 위험한 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조직적으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해수구제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해로운 짐승을 없앤다는 정책입니다. 호랑이, 표범, 늑대, 곰 같은 맹수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조선시대의 사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조선시대는 호환이 생기면 그 지역에서 잡는 방식이 많았다면 일제강점기는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냥을 반복합니다. 총을 가진 헌병과 경찰이 움직이고 민간 사냥꾼들이 동원되고 포상금이 걸리고 호랑이 사냥이 하나의 사업처럼 굴러갑니다. 이때부터 호랑이는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총이라는 무기가 호랑이의 시대를 끝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호랑이를 잡았죠. 창과 칼, 함정, 덫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총은 다릅니다.
총은 사냥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호랑이는 강하지만 총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총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호랑이 입장에서는 그냥 전쟁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속 깊이 숨어도 사냥꾼들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낳는 동물이 아닙니다. 번식 속도가 느립니다. 즉 한 번 개체수가 줄어들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대규모 사냥은 호랑이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남한에서 마지막 호랑이 기록, 그리고 기록상 남한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호랑이는 20세기 초반을 전후로 합니다. 경북 지역에서 포획된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그 이후로는 확실한 기록이 거의 끊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후에도 있었다는 목격담은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기록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즉, 이 시기 이후로는 호랑이가 더 이상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 극소수로 남아 겨우 버티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반도 남쪽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북한 지역에서는 더 오래 남았을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북한 쪽 산은 더 험하니까 거긴 더 오래 남았을 수도 있지 않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북부 산악지대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도 호랑이 목격담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과학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확인된 개체는 현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북쪽에서도 결국 호랑이는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호랑이가 사라지면서 생태계도 달라졌다. 호랑이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최상위 포식자가 사라지면 그 아래 생태계가 흔들립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은 천적이 줄어들면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농작물 피해가 늘고 사람과의 갈등이 커집니다. 즉, 호랑이의 멸종은 단순히 동물 한 종이 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산 전체의 균형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멧돼지 문제를 겪고 있죠. 그건 단순히 멧돼지가 나쁜 동물이어서가 아니라 생태계 균형이 바뀐 결과이기도 합니다. 조선에서 호랑이가 사라지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였을까? 자,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언제부터 조선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을까? 이 질문의 답은 한 해 한 시점으로 딱 끊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분명합니다.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이후로 산림이 훼손되고 농지가 확대되면서 호랑이는 점점 서식지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호랑이를 잡는 문화와 제도가 더 강해집니다. 즉, 조선 후기부터 이미 호랑이는 예전처럼 버티기 어려운 환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제강점기의 대규모 박멸 정책이 그나마 있던 호랑이들을 거의 끝장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감소가 본격화되었고 일제강점기에 결정적으로 사라졌다. 호랑이는 단순히 사라진 동물이 아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조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산을 지배하던 존재였고 그 시대 자연이 얼마나 거칠고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산은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그저 그 산을 피해 살거나 혹은 산과 싸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산속의 왕이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사라졌다는 건 단순히 동물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한반도의 자연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 어느 산길, 해가 지면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밤길을 걸어가다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은 숨을 멈춥니다. 그게 바람 소리인지 짐승의 발자국인지 아니면 호랑이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조선 사람들은 자연 앞에서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산을 깎고 길을 내고 나무를 베고 총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호랑이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조선 사람들의 기록 속 호랑이는 현재의 공포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이유는 단순히 사냥을 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늘고 산이 바뀌고 자연이 밀려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호랑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편해지기 위해 자연을 줄이면 어느 순간 자연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지켰어야 했는데. 호랑이는 조선에서 사라졌지만 그 사라짐이 남긴 흔적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연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한번 무너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보는 것들도 언젠가 기록 속 이야기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조선의 호랑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